서울고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요즘처럼 강조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로 대표되는 1인 방송 시대를 맞아 누구나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짜뉴스와 오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부채 학당, 오늘은 시대의 파수꾼으로 역사의 길목을 지켜온 오해 동문인 신동호 전 스포츠조선 사장을 모시고 진정한 언론의 역할에 관해 들어봅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예. 고모님께서 이제 언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가 1960년대부터 1990년도 말까지 한 40여 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언제 기자를 하셨다가 이 언론 현장을 떠난 것은 언제입니까? 20세기 후반부가 저의 언론인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서부터 한 6분의 대통령을 언론인으로서 제가 겪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꼭 50년은 안 됩니다만은 네. 42년간이 언론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처음에 기자 생활은 몇 년도에 59년 하셨습니까? 3월 1일자로 조선일보에 입사했습니다. 예. 그러셨다가 이제 신문사를 떠난 것은 1999년 12월 31일자로 그만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러시군요. 그 고모님께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그 활동하실 때와 지금은 이제 언론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모님께서 이렇게 출연하신 깨부착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동문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그 뉴미디어의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지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커지리라고 생각이 돼서, 저 같은 그 뉴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결여된 사람한테는 이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미디어가 늘어나면서 그 가짜 뉴스로 인한 이런 폐해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바른 언론, 참 언론의 역할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때에 네. 때를 맞춰서 바른 소리를 독자나 시청자한테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언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 신문, 방송, 그 밖의 매체들이 그런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하는 것이 조금 좀 의심이 갈 정도로 네. 좀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모님께서는 이제 조선일보 편집국의 주요 보직을 거친 뒤에 이제 편집인과 발행인, 주필 등에 이제 오늘 역임하셨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 기자를 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 외삼촌이 해방 직후에 뭐 통신사, 그 당시는 뭐 언론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해방 직후에 난립이 돼 있었을 때니까, 네. 정치부장, 경제부장을 정경부장이라고 부를 그 시절에 적은 수의 언론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양반이, 저는 우리 집안에서는 언론인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그냥 좋아 보여요. 예. 그래서 나도 커서 외삼촌 같은 직업을 한번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외삼촌이 언론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언론인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고모님께서는 이제 기자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많은 기사를 쓰셨고 이제 특동도 많이 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못했던 역사의 현장도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 이 나만이 지켜본 역사의 현장이라든지 정말 이 기사는 정말 기억에 남는다 하는 기사가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참 이상스럽게 그 사진부 기자하고 인연이 참 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서울역 압사 사건이라고 유명한 그 압사 사건이 제 경찰서 입사해가지고 얼마 안 된 61년 1월 며칠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정범택 기자가 딴사 기자가 그런 현장을 찍은 일이 없는데 네. 압사 사건 현장은 그냥 전부 그 압사당한 장면을 찍어서 그 조선일보 아주 사진 특종이었죠. 예. 그때 이제 기사는 제가 야간 당번이었으니까 유일하게 그걸 낙점한 것이 동아일보였어요. 그렇습니까? 그게 운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4.18 사건이라고 이제 고대 그 종로 사가, 청계천 사가 그 사이에 학생들이 그냥 그 깡패들한테 얻어 터진 네. 그 사건도 그 정범택 기자하고 같이 하고 짝을 맞춰가지고 그 취재해서 그것도 사진 특종을 했죠. 그러셨군요. 그 다음에 이제 4.19 때도 동대문서 앞에서 그건 야중에는 그 쏜 경찰이 무죄로 석방은 되긴 했지만은 오발이지요, 오발. 진짜 신문기자를 죽이려고 우리한테 겨눈 게 아니라 위협한다고 내려 해가지고 내렸는데 잘못 다루다가 해가지고 기자 3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기자는 안 죽고 운전수가 직사는 아니고 그냥 해서 그냥 얼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운전을 부산 피난 가서 운전을 배웠기 때문에 운전을 할 줄 알아서 그 기사 양반을 밀치고 내가 운전해서 수도병원 지금 동아일보 뒤에 있는 그게 광화문 병원에 거기 갔는데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날 밤으로 돌아갔어요. 야, 그게 4월 19일 날 밤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사진 기자하고 궁합이 맞고 그래서 특종들을 그것도 인연이에요. 네. 자,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대특종을 하셨네요. 근데 이제 공우님이 이제 사회부 초년병 기자 시절에 그 속초 앞바다에서 이제 어선이 침몰했을 때 그 현장에 가셔서 쓰신 갓구나 아바이어라는 기사로 이제 필명을 얻으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잠시 한번 좀 소개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아바이어 갓구나 혼이라도 보내지 않소 배 고향 땅은 함경도지만 현 주소는 동해 앞바다 소식이 끊긴 남편 무덤인 마의 해변에서 아즈마이들이 딩동당동 굿을 올렸다. 만기가 해풍에 날리는 통곡의 바다 고향과 내 집이 그리워 파도의 두려움도 잊었던 뱃사람들의 끝장은 저녁 노을처럼 더덥고도 쓸쓸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사를 쓰셨는데 꼭 뭐 시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기사를 쓰실 때를 한번 좀 회상해 주시죠. 그렇게 그 기사 쓸 때는 어떻게 썼는지 남는 회상은 없고 네. 이게 다 고등학교 때 네.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은사한테 잘 배운 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서울고등학교의 유일한 그 당시에 말하자면 학생 시인이었고 학생 소설가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중에는 경위 잡지를 3집, 4집을 제가 부산 가서 만든 사람이고 경위 잡지 맨 처음 그 발행됐을 적에 거기에 도산 안창호 묘소를 다녀와서라는 시를 게재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걸 김원국 교장이
교단에서 읽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일약 그 학교에서 유명하게 됐죠. 우리 고모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은사님이 그 황순원 소설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순원 선생하고 조병아 선생하고 또 하나의 소설가의 김광식 그 양반도 소설가고 안병욱 선생의 부인이 그 김광식 선생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양반이 이제 처남매고지간이 된 그리고 안병욱 선생 이런 양반들한테서 제가 훈도를 직접 받았으니까 그 시 같은 그 만가를 한 것도 가서 취재할 게 없어요. 네. 이런 그 대량 사고는 현장이 바다인데 현장을 아무리 가서 들여다본다면 뭐 새로 나올 게 뭐 있어요. 예. 그냥 사건 그 30여 명이 그때 죽었죠. 예. 그렇다고 시체를 다 건지지도 못했어요. 근데 속초라는 데가 원래 피난민이 많은 고장 아니니까 한경도에서 배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속초 전시가 초상집이에요. 네. 그런 데 가 있으면은 시상이 안 떠오를 수가 누구라도 시인이 되고 노래를 부르고 싶죠. 만가를. 예. 잘 알겠습니다. 아, 그 편집국장 시절에 그 동문소설가인 고 최인호 씨의 소설을 이제 조선일보에 연재하는 그 파격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원로 소설가들이 이제 우대를 받는 때여서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땠습니까? 이제 박정화 선생님의 세종대왕이었나 뭐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소설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 황 선생한테 너 은사구하니까 좀 부탁을 해라 하는데 원래 황 선생은 잡문을 안 쓰는 양반이고 네. 이 신문에 소설, 장편소설 한 편도 단편이건 신문에 연재를 안 하는 양반이에요. 예. 야, 그 대신 내가 하나 추천할게. 하면서 이제 최인호를 추천을 해. 누이시하고 한국일본가 동아일본가 내 지금 잊어먹었습니다만 거기에도 뭐 이 시가 뭐 저기 당선된 적이 있는 친구인데 아주 글재주가 좋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오라고 저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그 당시 편집국 위에 4층에 성곡도서실이라는 데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습작으로 쓴 거 있으면 좀 한 일주일분 써가지고 오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예. 가지고 왔어요. 아유, 그 시가 어떻게 휘갈겨 썼는지 도저히 읽기가 힘들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쓱 읽어보니까 재미있어. 그래서 근데 야, 이건 별들의 무덤이라는 건 조간신문사에 아침부터 무덤이 사람이 독자가 봤을 적에 기분 나쁘지 않냐. 아, 그 소설의 제목이 이제 그렇죠. 별들의 무덤이었군요. 그래서 별들의 고향으로 고치는 게 어떠냐. 내가 즉석에서 얘기를 했죠. 아유, 선생님 말씀, 형님이라고는 안 합디다. 선생님, 국장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별들의 고향으로 해가지고 연재를 시작했는데 네. 그게 그렇게 히트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한때 그 저기 고모님이 계셨던 이제 신문사에 그 유독 이제 동문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부 회의를 하면 서울고등학교 동문회를 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실상이 그랬습니까? 네. 제가 주필이 되고 나니까 방위사 선생님 가운데 앉으면 우측이 주필인 신동호를 비롯해서 주필 편집국장, 공무국장, 소년조선 주간 출판국장 5이 전부 서울 출신이에요. 아, 그런 그게 적이 전부 있었군요. 제작 파트 아니에요. 예. 신문사의 핵심이죠. 그럼 이쪽은 영업부서 지금 사장인
방상훈 상무, 그다음에 격리 담당, 그리고 총무국장, 판매국장, 또 무슨 국장이 있었나. 그런 일반 사무계통. 예. 그러니까 그런 전설이라기보다는 비난의 소리가 나왔는데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다들 명기자로 날렸던 친구들인데 네. 일부러 그걸 내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다들 상무도 되고 주필도 되고.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6월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고 6.25가 곧 다가옵니다마는 1950년도 그 6.25가 발발했을 때 당시 이제 학교 상황이 궁금합니다. 50년도에 고모님은 몇 학년이셨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완전히 중학교고 고등학교가 분리가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4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고1이었죠. 그러니까 고1이 3학년 3반 때까지는 황순원 선생이 담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3학년 때 3학년 3반이라기 때문에 3월이면 제비 돌아오는 해라고 달이라고 해가지고 귀연이라는 잡지까지 발간을 했어요. 네. 학급지를 만든 유일한 반이 1949년 3학년 3반 뿐이었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그렇죠. 중학교 거죠? 네, 예. 답으로 등사판으로 긁은 만드는 잡지를 만들어서 3학년 3반 문예지를 만든 유일한 반일 정도로 아주 문학에 심취를 했을 때인데 4학년으로 진급해가지고 불과 한 보름 만에 6.25가 터진 거예요. 네. 6.25가 터지고 난 뒤에는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까? 닫았죠. 예. 왜냐하면 25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이 26, 27, 수요일 날 완전히 뺏기지 않았어요. 네. 그때도 할아버지 밑에서 같이 살 때인데 세 식구가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날 데리러 온 거예요. 아버지 밑에 노량진 사실 때인데 피난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는 안 간다, 너기나 가라 하고. 집에도 그 할아버지 차가 있었는데도 차를 타고 내려갈 일이라 가지고 한강 폭파 직전에 노량진을 건너서 저희는 외갓집에 숨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갔다가 7월 말에 그 원효로 대폭격이 일어났을 적에 그때 제 친구 하나는 미군의 오폭으로 잘못으로 자기가 혼자만 살고 일가가 몽땅 안창화라고 지금 옛날 철도 점장하던 친구는 일가가 못 살다간 적이 있어요. 서울역을 폭격한다는 게 서울역 옆이 청파동 아니에요. 네. 청파동 자기 집이 폭격 맞아가지고 외출했던 자기만 살고 저는 서울 올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사하신 걸 알고 서울에 남아있다가 할아버지가 납치당하셨잖아요. 그렇군요. 6.25가 발발하자 신고모님 동기들을 비롯해서 솔고 재학생 459명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학도병으로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35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한 건가요? 그렇죠. 전부 자발적이죠. 네. 그 당시는 강제로 끌려간 것은 인민군으로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국민학교나 중학교 마당에 있으면 그걸 담 넘어서 탈출한 사람들도 많고, 네. 그 이후에 국군에서 그 당시 6.25가 일어나가지고 당장 그것은 징병 그건 없고 환도해가지고 9.28 수복 이후에 네.
10월달 9월 말경인가 용산고등학교에서 포병 모집을 했어요. 네. 거기에 우리 동기들이 많이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예. 자기 아버지 몰래 지원해가지고 갔던 친구가 하나가 야주매 전사한 친구가 있어요. 아, 그런 분도 계시는군요. 예. 저희 동기가 그 당시 6명이 갔다가 그 포병으로 출전을 했고, 네. 그 중에 한 명이 포로가 돼가지고 6.25 후에 석방이 돼가지고 와서 그분이 이제 현재복 현재복, 선배님이시죠? 대학 교수 예. 학교를 다시 늦게 들어가가지고, 아이, 저보다 우리가 5회인데 8회로 졸업한 친구들이 많아, 덜어 있어요. 그 군대 가서 몇 년 동안 박연도 화백이 그 계세요. 네, 그렇군요. 지금 화랑은 무공원장까지 받았는데 헌병이라도 안 죽었어요. 헌병이. 예. 아, 그래서 이들 참전 용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이제 교정에 세워져 있고요. 이들의 수기를 모은 경희군의 영웅들이라는 책자도 발간된 바가 있는데, 이 책이 바로 그 경희궁의 영웅들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발간하는데 고모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할 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6.25 관계에 이런 책을 낸 고교가 서울고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또 서울고등학교가 유명해진 까닭이 참전 용사가 많고 또 희생자가 제일 많은 학교, 네. 또 국가의 보호시설로 포충탑, 3.1탑, 강제구 소령 동상 등등이 국가 공인의 그것이 교정에 다 있는 학교가 아마 우리 학교뿐이죠. 네. 그런 그 자긍심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번 6.25 60주년에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당시 강대신 회장의 주창이었고, 네. 그 당시 사무국장이 14회에 서시철이가 조선일보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에이, 내가 해야겠다 가지고 제가 사무국에 나와가지고 조한분이라는 그 수석 여직원이 있었어요. 예. 그 조한분이 서시철이나 그게 상근하다시피 사무국에서 일을 같이 했어요. 예. 그 강대신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원고를 다 우리 고모님께서 다 교정을 보셨다고. 데스킹을 내가 전부 다 해가지고 내 친구들이 쓴 거는 내가 직접 고치고, 예. 또 선배 것도 내가 직접 고친 게, 나는 편지 후기조차도 안 썼어요. 내 이름 하나 안 나와요, 여기. 내가 참전하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이 책에 내가 깁니까? 그러면 기획과 모든 이 장정의 일까지 오케이 놓은 거는 요건 싫어, 요건 빼 하고 온 거는 제 월권하고 좀 모자라는 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3회가 제일 적은가 그래. 4회는 그냥 내가 바로 일기 선배이기 때문에 참 아는 사람이 많거든. 4회. 그런데 그냥 직접 내가 전화로 부탁을 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 진짜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모님께서는 이제 그 종창회장도 하시면서 서울고의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이제 큰 역할을 해오셨는데, 고모님에게 있어서 서울고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머니죠. 예.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예. 친어머니서부터 계모가 2분이 있었고, 모자를 붙이는
그 단어가 많잖아요. 예. 배의 경우에 모항, 자기의 그 고향 같은 기류할 수 있는 항구가 모항이듯이 나한테 모사는 조선일보고 모교는 교육받은 데는 대학에서 인간된 교육받기가 힘들어요. 중고등학교에서 다 결정이 나지. 대학교에서는 모교의 은덕보다는 자기 자신의 은덕이 더 빛이 나고 효과가 많은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사람을 좀 만들어가는 단련기이기 때문에 그때 어느 모교에서 출신이냐 하는 것이 전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좌우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고등학교는 저는 진짜 모교입니다. 아, 그래. 그 교자는 학교라는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교는 가리킬 교육이라는 가리킬 교. 가리킴을 받은 어머니. 네. 진짜 그런 모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울고 총동창회가 이제 5만여 동문들의 이제 구심점이 되면서 발전해 오고 있는데 초창기 선배님들의 그 희생과 봉사가 밑거름이 되었겠죠. 우리나라의 많은 중고등학교의 동창회나 대학 동창회 중에서 우리 동창회가 가장 그 빛나고 훌륭하고 활발하고 그리고 가장 그 교육적이고 그 발전적으로 자란 원동력은 일제 때 경성중학 출신의 한국인 졸업생들 군부에 많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장군 오는데도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은 구영서 씨라든지 학계인일선 씨라든지 이런 훌륭한 그리고 김정열, 이종찬, 장성환 장군 같은 양반들이 경희동창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기초를 닦아서 우리 서울중학 출신의 공갑주 형이 1960년대 후반에 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10여 년간을 그렇게 기반을 닦아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동창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창회를 이처럼 크게 발전시킨 가장 큰 공로자는 저는 1회의 박흥원 사무국장과 2회의 김성진 동문이 언론동문회를 창립을 하고 또 언론동문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업적인 동문회라든지 또 취미 오락 등등 예를 들자면 뭐 당구회라든지 산악회라든지 테니스회라든지 그런 운동단체나 또 문학관계로나 모든 그런 횡적 정적으로 이런 동창회를 확장시킨 그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발전적이고 활약이 많은 동창회로 발전하는 데는 그런 선배님들의 참 노고가 그리고 헌신이 바탕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후배들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잊지 말아 주기를 당부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끝으로 이제 그 후배들에게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이라고 할까, 그 가르침이라고 할까,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걸 잘 지도를 안 해줘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난 좀 더 인생을 길게 보고 좀 가볍게, 멋지게, 뜻있게 이렇게 사는 그 자기의 좌우명을 좀
가지고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런 말하자면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신 고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언론의 역할과 6.25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모님 항상 건강하셔서 후배들에게 오래오래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